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 아마 마음속 깊이 실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황폐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고민과 좌절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긍정적인 다짐일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다양한 시각을 키워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책은 프레드 러스킨의 용서라는 책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참 마음을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우리 교수님들은 용서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용서하면 이 책에서는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고 했지만 저는 평화로운 느낌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느낌이 더 강하게 받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을까, 또 그 시기에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을까. 그런 게 떠올려져서 참 이렇게 치열하고 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용서를 또 치열함으로 생각해 주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는 중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상의 용서는 대개 그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은 물론 개인과 그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개인과 정부 간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어떤 그 용서의 방법과 우리가 공권력이나 국가 조직을 그 상대로 했을 때 어떤 용서의 방법이 있을지 최근에 아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는요? 네, 어제 이제 MBC 조능희 PD라는 분이 이제 PD 수첩의 PD였다가 이번에 해고는 아닌데 상당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과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파일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분과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딸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범인을 인터뷰하는데 사실 하필 또 제가 그 범인의 수사에 관련돼 있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셨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부모님은.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용서라는 마음은 사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것. 근데 그걸 또 사실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까 이정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주체가 각각의 위치를 찾아가는 데는 대단히 힘든 치열하고 아주 절박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용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흉악범들을 수사할 때 이 사람들 용서해야 될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이 책. 한번 용서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세 분 교수님들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텐데요. 책에 보면 먼저 이 도입 부분에도 그렇고요. 화를 내는 것이 어떨 때는 적절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화를 내는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화, 우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 교수님부터. 예, 이 화라는 것은 그 중국학에서는 그 한의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그 피와 기가 이렇게 잘 유통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유통이 되지 않고 그곳에 모여 있을 때 그래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반응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화를 푸는 그 방법 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그 소개된 바가 있으나 우리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상적인 기법으로 그 화를 푼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을 거친 이후에 확실히 상태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아직 완전한 신뢰는 할 수 없지만 갈수록 이런 기법들이 다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화병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그 화병도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 우리나라 민족들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마 이런 그 울분, 화 이런 얘기가 이제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배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화를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범죄 피해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힘껏 푸시라고 그래야지 안 쌓아도 그것이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고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풀라고만 하지 어떻게 풀라는 방법을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분야가. 근데 저도 이제 화를 많이 이 얼굴 보세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화가 푸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화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화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죠. 살다 보면은 화를 낼 필요가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났던 경험이 저희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이를 해야 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그 밥솥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음 실시를 하던 때였는데 얘가 글쎄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집들이가 되어 있었기 그쵸. 때문에 얘를 얼른 수리하지 않으면 손님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난감했죠. 그래서 저희 담당이라고 하는 안내받은 AS 그 담당 그 분에게 기사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제대로 전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 오겠대요. 순서가 밀려 있어서. 집들인데 이제. 네, 집들이인데 너무 화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AS 센터 콜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러한 거는 너네들의 절차 처리 문제의 책임이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조속히 지금 처리를 바란다. 그래서 화를 냈더니 그 기사분은 그렇게 완강하게 지금 꽉 차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했는데 몇 분 후에 바로 기사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고쳐서 정말 그 순조롭게 집들이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야 정말 꼭 화를 내야지 이게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럴 때가 있구나.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개의 경우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 아닌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감정 조절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나는 것, 화를 느끼는 것과 그리고 상대에게 화를 전달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근데 느끼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별개인데 그리고 또 화를 표현해서 해소하는 것과 상대에게 화를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도 별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를 상대에게 표현해서 해소하면서 동시에 전달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소위 화를 내는 거죠. 전달하면서 막 우와! 해소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상대방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를 그렇게 내는 사람을 보면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을 부라리거나 그다음에 주먹을 불끈 쥐거나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건네거나 하면은 그런 다양한 사인에 포커스가 딱 가서 주의가 가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방어작용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쓸 수 있는 에너지, 주의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잔뜩 주의가 가기 때문에 정작 상대방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에는 주의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메시지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또한 그러니까 해소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계속적인 어떤 악순환이 계속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누군가가 화를 내면 자기에 대한 공격,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처로 남는, 용서를 또 더 이상 할 수 없는, 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적절한 대응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심도 있는 이야기가 이제 아마 더 이제 새록새록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화뿐만 아니라 그 화를 내게 되면서 보면 주변에 남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남의 잘못이 아닌 것 같긴 하는데도 남 탓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주변에 계시나요? 그 중국에서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그 2,500년 전에 그 공자님께서 이미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저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성자는 그 마음 신변의 그 날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죠. 맹자님은 그 마음이 원래는 착한 것이다 그러셨고, 순자님은 그 마음 중에 나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그 수양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음을 다듬는 일, 자기 마음을 다듬는 것을 수신이라고 하고, 수신이 된 다음에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가서 이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논리를 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장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영역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영역에서 자유스럽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도 결국은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나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도 그렇게 화나 있는 마음을 나는 그 또 다른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 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똑같은 테마지만 동양적인 것하고 서양적인 것하고 해석과 접근 방법, 또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질문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배 교수님 주변에 남 탓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야 뭐 경찰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남 탓을 합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다 이제 그 탓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거죠. 뭐 하다못해 공범 탓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범죄인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범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름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고 강도짓을 한 것이지 나한테만 이걸 주어졌으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화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보니까. 그러시죠? 많이 그렇게 보이시죠? 아, 그래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큰일 났네. 제가 좀 좋게 봤네요. 강요할 수도 없고. 환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아까 여승 교수님 그 말씀 조금 붙이면은, 제가 맹자를 잠깐 어렸을 때 공부를 했는데, 맹자 진심자인가에 그 말씀하신 내용도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용서란 걸 한문으로 하면 이제 얼굴용 아니면 몸 관련된 용자이고, 선은 살필사 아니면 가지런한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거죠. 말하자면 몸, 얼굴 이런 것들을 가지런하고 살피는 이런 것입니까? 용서라는. 그러니까 그런 용서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건 없죠.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정심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공맹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은 결국은 자기의 문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심리학적인 방법으로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로는 적절하게 화를 표출하고 그 화를 전달해서 그 화가 어떤 정도 그 삭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공통적인 어떤 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적절한 뭐랄까요, 배설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 화를 적었는데, 동양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가장 화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것이 대성통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화를
본인이 스스로 가꾸도록 훈련을 받죠. 예. 화를 적절하게 배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마음의 문제이니까 그 마음을 잘 수양을 해서 외부로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얼굴에 더욱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가끔 그것이 어떤 그 기제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사망이나 어떤 사고를 통했을 때 한 번씩 그 합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큰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통해서 우는 것. 예. 그리고 그 정도는 또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용납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맹자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훗날 이제 불교를 거치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있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예. 화로 가득 찬 마음 혹은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만이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나중에 그 16세기에 와서는 중국에서는 그것을 심학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아마도 이 심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것이니까 그곳에 이치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더해서 심리학이라고 혹시 번역되지 않았을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문외한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긴 한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에 와서 많이 이렇게 마음 읽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 이화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대성통곡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화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표현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쌓아둔 화는 반드시 표현해서 밖으로 꺼내어 놓아야 해소가 되어 사라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그렇게 내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대성통곡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혼자 또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풀어서 해소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본인의 그 화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차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 풀어내다 보면은 처음에는 화가 막 올라와서 울화가 올라오고 울분을 토해내게 되는데 점차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어느 순간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곡처럼 어쩔 때는 울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화를 표현하다가 편안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그런 용서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요. 책 속의 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중 한 명인 프레드 러스킨 소피아대 임상심리학과 교수가 썼습니다. 스탠퍼드 용서 프로젝트의 공동 설립자기도 한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용서란 주제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저자는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선언이라고 강조합니다. 용서의 당위성을 넘어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연장을 과학적인 증명과 함께 독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용서의 깊은 차원을 체험하고 실천하도록 현대인에게 익숙한 자기개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 정말 용서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책을 보면은 이 책에는 이제 각각 개개인의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자의 삶에서 사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사례들이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인지 혹은 이렇게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배 교수님 어떠세요? 뭐 저는 어차피 이 뭐 직업이 그런 것이다만큼 아동학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어떤 사람이 커갖고 뭐 이름은 외국 사람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헬렌인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것을 이제 부모를 계속 용서를 못했던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업도 못 얻었고 그 다음에 결혼도 못
결혼도 좋게 못 해갖고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한 시간의 것을 계속 증폭시키다가 여기까지 오는 이런 형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그 가족 구조 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에 너무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좀 간헐적으로 언급을 해놨는데, 그 대학 시절에 자기하고 아주 그 중마고인 그 쌤이라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속을 썩었던 경험으로부터 몇 단계 실험을 통해서 결국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의 위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그 책을 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썼고, 또 이 책에 언급된 그 많은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지금 그 우리가 겪는 문제하고 같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부 간의 문제, 혹은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전통 시대에는 이런 게 그다지 그 사회 문제화되지 않았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한 그 해결 방식, 맨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고, 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고, 그 단계가 또 과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어떤 서양 그 과학의 특징적인 것이 계량적이잖아요. 해보기 전과의 수치를 비교해서 그 변한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 마치 우리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죠. 어떤 대역들이 나와서 뭐 쌤을 연기하고 뭐 어떤 연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적인 문제를 거기 대입시켜서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끊이지 않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억나는 어떤 사례는 한 50대의 상담자이셨어요. 근데 상담자들도 자신들을 계속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를 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깊이 있는 감정 작업을 해갔던 것을 본 이후로 제가 그분을 5년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 그런 상담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여전히 덜어지긴 했지만 깊이 있는 감정을 표현해서 덜어지긴 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한 50대 중반쯤이 되었을 때 겨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화를 표현하고 분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데, 그게 한 번에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에 걸치는 작업을 해서 나이 들어서 희끗희끗할 때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대상이 아버지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마음이 많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그 20여 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이런 상담 공부를 하면서 계속 20대 초반부터 치열하게 아버지에 대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화가 나는 마음,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끊임없이 작업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이르렀을 때 어느 순간 문득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나마 일찍 30대 초반에 뭐 50대, 60대 하시는데 그나마 그렇게 치열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참 이렇게 노연하는,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노연하는 느낌이 들었죠.
네, 우리 이지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진실된 이야기와 함께 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또 용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화 얘기하고 용서 얘기했었는데 또 연관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분명히 상처일 것입니다. 상처와 용서는 정말 이게 직결되는 어떤 그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의도하지 않았던 반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요, 상처를 개인적인 차원 말고 또 비개인적인 차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더라고요. 상처에 대해서 또 이걸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화 시킨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저는 이제 특이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개인화 된다는 것은 남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가 그런데, 아니면 우리나라의 50%인데, 나랑 같이 그런 것을 가지는 사람도 그런데, 라고 한다면은, 일정 정도의 같은 공감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이정희 교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좀 더 좀 날카로운 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개인적인 이런 그 개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만 이런 아픔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그 차원이, 첫 번째가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도 겪는 거라는 걸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말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 이게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을 상담자 한 명이 집단으로 이렇게 상담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서 다들 자기만 그런 일을 겪은 줄 안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공감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함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얻냐면 나만 그런 아픔을 겪은 건 아니었구나. 나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구나.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치료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그러한 고통들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함께 겪어가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알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좀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요소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생각이 잘 변하지 않으면서 감정도 계속 울분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상대방 입장에 되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걸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죠. 이제 중국학에서는 아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예, 아주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토로하는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출하고 이런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 경험한 사례에도 보듯이 그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화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무슨 상담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참여를 하겠죠. 아마도,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을 통해서 표출하도록 또 자연스럽게 분출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법이 또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조금 느끼는 저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같으나 우리는 또 우리의 고유의 문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 영역을 잘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이 이제 좀 더 많이 고려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용서하게 되면은요,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랑을 받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다음 사랑하십시오. 그다음에 용서하십시오란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용서에 대해서 많은 뭐 성인들 또는 위인들 그리고 많은 문인들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명언을 남기신 것 같아요. 떠오르는 명언이라든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용서에 대한 명언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와닿는 대목이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그럼요. 네. 앞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애쓰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보듬어 안고 수용을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잖아요. 그만큼 약해서는 할 수가 없고 강한 그런 힘이 그걸 보듬어낼 수 있는 강한 그런 강인함이 있었을 때 용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같은 맥락으로 저도 어떤 또 명언을 보면 용서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명언 소개해 주실래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다 혹은 관용을 베풀다 이렇게 뒤에 동사가 그렇게 쫓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하고 딱 그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달라이라마가 어떤 그 기자와의 대담에서 했던 말이 그 생각이 납니다. 아주 우리 그 동양적 그 사고방식을 잘 절제한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심장은 하나지만 심방은 두 개다. 근데 하나의 심방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의 심방에는 슬픔이 머물고 있다. 기쁨을 너무 표현하지 말아라. 자칫 옆방에 있는 슬픔을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는 방법 혹은 우리 그 동양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매치를 이루어야만이 용서도 관용도 효과를 얻을 수 있지 말로는 용서를 했는데 스스로는 용서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더 표현을 못하고 더욱더 화가 쌓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은 쉬우나 실천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다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용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얘기했는데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명언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저도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용서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자가 책에서 보면은 용서하기 위한, 용서할 수 있는 준비로 3가지 기본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 느낌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대방이나 어떤 그런 사건이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내 체험에 대해 이게 이제 이지영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체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이제 최소한 한두 명 정도의 친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실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성인문자처럼 다 용서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용서가 잘 안 될 때 있으셨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지금 그 용서를 하기 위한 그 3단계, 이 책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또 심리학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단계별? 네. 단계별로 명시해주고 그 전과 그 후의 관계를 비교해서 그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 검증하는 거지. 네, 검증하는. 그래서 아주 이 책에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적이 나오죠. 당신이 겪은 상처에 대해서 우라통을 터뜨리지 않으면은 $20,000,000 주겠다. 혹은 총알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겨누고 있는데 울화를 잃어버리면은 풀려날 수도 있다. 아주 극단적인 어떤 자극을 주어서 그 전과 그 후를 이제 비교하는
근데 그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불교에서처럼 기도, 뭐 면벽 기도, 어떤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분노를 그 특정인에게 한정시키지 않고 벽을 보고 벽을 보고 하는 면벽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혹은 뭐 사색,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양학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특정한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지식인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일반 백성들 또 교육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그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대의 그런 대상들은 결국 일방적으로 울화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실제로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죠. 생로병사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그 생로병사 과정에 있는 감정이 희노애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에서 초월했다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한된 삶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초월했다면 글쎄요, 영원히 살았을지 아니면은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지 여기 있는 단계별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어떤 그 해결을 가질 수 있다고는 그다지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저는 이 두 분들과 달리 용서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내가 바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 자극이 그걸 방해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불쾌해지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내 의도와 다르게 나타날 때 화가 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발생을 하면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해요. 어떤 거요? 감정은요. 사람들은 소위 이제 감정을 막 표현을 할 때 뭐 상대방에게 전달해야지 풀린다. 또는 뭐 뭔가를 해결법을 가르쳐 줘야지 풀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직 감정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느끼고 충분히 표현되면 해소되어 사라집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거다. 네. 원리는 하나예요.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면 사라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에서 세 번째에서는 이제 편안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가용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더라도 아까 이화승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보통 글쓰기를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 그 감정을 그러니까 벽 보고 기도한 동시에 그때 이제 감정을 해소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누구는 막 이러면서 혼자서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끝까지 가다 보면 감정은 해소되고 용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결국은 어떻든 간에 용서를 하게 되면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신 적은 없잖아요. 우리 교수님, 남성 교수님 두 분. 근데 하고 나면 뭐 육체적이건 뭐 신체적이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으셨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 않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었을 때 되게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지고 정말 뭔가 내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 같다면 아버지가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에게 좋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테야. 이렇게 힘을 쓰고 긴장이 들어갔다면 아버지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도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버지는 이제 치매에 걸리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치매에 걸리신 그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에게서 좋은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는 매일 저만 찾으신대요. 그리고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참 때로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안쓰럽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애교도 보여드리고 통화 자주 하시죠? 자주는 못하지만 네. 간간히 계속 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용서를 해봤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은 유한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안에서 부닥치는 문제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그 좋은 문기를 찾았어요. 그 에픽테토스라는 문건을 이쪽에서 인용을 해놨는데 저는 이 사항에 제대로 그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노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싶거든 화내는 습관을 키우지 말라. 화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네, 배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용서를 그래도 하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 네. 뭐 이정 교수처럼 이제 저도 아버지 된 작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래봬도 이제 파일럿이 꿈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합격 거의 이제 예비 합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사실 뭐 50년대를 살아왔던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제 워낙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사상적인 문제가 걸려갖고 이제 빨간 줄이 거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이렇게 거기서 이제 걸려버리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이 창공을 나는 파일럿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버지가 싫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더라고요. 이게 살아가면서 그죠? 파일럿 안 되면 뭐해? 아니 안 되면 뭐 어때요? 뭐라 좀 큰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좀 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진 거고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밑줄 쫙 우리 낭독의 시간이 왔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함께 이 부분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같이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 말이 가장 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나지 않았던 날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날마다 화를 내던 것이 사흘에 한 번 화내기를 거쳐 마침내 한 달에 한 번만 화를 내는데 이르게 되면 신전에 나아가 감사의 제물을 바쳐라.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화에 대해서 이건 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그거를 바로 치료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여의치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 되고 열흘 되면은 어느 날은 사실 이제 그 아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픔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 내면적인 치유력이 또 그걸 극복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를 분출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텀을 주고 그 숫자를 줄여가면서 자신스럽게 그 화를 이기는 방법을 극복한다. 그런 뜻인데 한 번쯤 그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뭐 간단하게 여기 이제 당신의 인생 안으로 긍정적인 체험을 되도록이면 많이 모아 넣어라. 당신이 입은 상처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의 경험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쁜 경험이 있든 좋은 경험을 되도록이면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되새기매고 자기 상처를 내고 남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책 135페이지에 보면 과거는 한 조각도 변화시킬 수 없다. 마음은 이미 다쳤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 덜 괴로워하겠다는 결심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저는 이 대목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려고 일부러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것도 괘씸한데 내가 거기에 따라서 상처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결국 그쵸. 네, 억울하잖아요. 상처를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려고 했을 때 그 상처를 받지 말자고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덜 괴로워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 마치 정말 용서 매뉴얼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용서하는 법, 용서 사용법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사실은 내가 먼저 읽고 나 자신부터 이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추천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이 책이 비록 두껍기는 하지만 네, 예, 권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생활에서 꼭 어떤 이런 정해진 매뉴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도 하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인간관계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 순화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교수님의 고전과 곁들여진 풍부한 얘기 너무 잘 들었었어요, 저는요. 배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가 용서를 못한다는 것이 이제 사촌들이죠. 저희 아버님이 7남매, 8남매신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시면은 큰아버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사상적으로 갈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서로 학살의 대상이 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양반들이 서로 얼굴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서로를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권해주는 제 사촌들한테 권해주고 싶은데 아마 그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용서를 한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 현실감이 안 들기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제 사촌들한테 한 번쯤은 권해주고 싶습니다. 예전엔 심리, 정서, 감정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특정 전문 영역이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래서 읽는구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지쳐있던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또 감정 정체 설명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단계별 실천까지 알게 돼서 여러모로 매우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감정으로 마음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 모두 이 책을 읽으면서 힐링의 한 주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레드 러스킨의 용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북TV 해외통신원들의 지구촌 책 소식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북TV 해외통신원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 오사카시 다이쇼쿠 오사카돔 시티에 있는 일본 대형 쇼핑몰 이온몰 안에 위치한 미라이아 서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까요?